PTN 57 인권 외교 1 역사 양극화 시대를 헤쳐나가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결합 미국이 혼돈 채템 하우스 2023년 4월 19일 데이비드 그리피스즈 강대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글로벌 도전이 심화되고 충첩되는 시대에 원칙에 입각한 리더십과 세심한 인권 외교가 절실하다. 다자간 인권 시스템의 규범과 도구는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권 외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민주주의 대개발이라는 경쟁적인 인권 패러다임을 옹호하지만 이는 인권에 대한 전체론적 관점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을 나타내지 않는다. 양극화가 덜 강력한 국가 시스템 내에서 특히 남반구의 국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요약, 다자간 인권 시스템은 세계가 직면한 중첩된 위기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와 힘이 약한 국가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되지만 인권에 대한 새로운 리더십과 아이디어가 특히 남반구 국가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는 식민주의와 경제적 불평등의 유산에 대한 새로운 초점이 포함된다. 일부 나라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해결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강하며 지난 10년 동안 많은 항해 운동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 내의 욕구는 특히 가장 강력한 국가에서 정치적 의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인권 외교는 인권에 관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인권은 1945년 유엔 헌장에 기재되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이후 75년 이상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인권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지만 이 연구 논문은 주로 유엔 내 외교에 중점을 둔다. 이 백서의 목적은 외교관과 인권 실무자에게 인권 외교의 중요한 현재 추세와 과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인권 보호 및 이행을 위한 다자간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날 인권 외교의 지배적인 특징은 그것이 일어나는 양극화된 맥락이다. 미국과 중국은 인권의 경쟁 패러다임을 노골적으로 옹호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은 인권을 거의 민주주의의 하위 집합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은 발전권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주장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상반된 패러다임은 인권에 대한 전체론적 관점이나 지속 가능한 방식을 나타내지 않는다. 중국은 현재 시스템의 효과를 무디게 하려고 하므로 체계적인 문제를 제시하며 이 도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의제를 우려하는 국가는 편협한 중국 중심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요구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의 동맹 네트워크에 호소하는 글로벌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권 외교란 인권 외교는 1945년 유엔 헌장에 인권이 기재되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 유드로에 명시된 이후 75년 이상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일련의 조약을 가능하게 한 것은 외교였다.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S는 1966년에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이러한 조약은 국제권리장전을 구성한다. 그러나 인권 외교는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인권에 대한 외교적 관여는
필연적으로 국익에 대한 더 광범위한 고려에 부차적이며 정치적 비용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바뀔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역설적이다. 인권은 재협상에 개방되지 않은 합의된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외교는 실용적이고 유동적이며 현실 정치의 요구에 반응한다. 인권 외교는 오랫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간의 힘의 균형에 의해 좌우되었다. 미중 경쟁이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균형은 유동적이다. 미국에서는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 자체가 점점 더 당파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인권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의 지속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중국은 미래에 대한 자체 비전에 맞게 인권 공간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에 더욱 적극적이 되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전쟁의 영향과 함께 인권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중요한 매개 변수를 설정한다. 히스토리칼 커런치 인 휴먼 라이츠 디플로머시 인권 외교의 역사적 흐름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이후 인권은 다자간 시스템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 시스템은 회복력이 있음이 입증되었지만 상당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세상을 다시 만들기. 인권의 기원 이야기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지만 국제인권 구조의 확립은 종종 2차 세계대전의 황폐화 이후 세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간주된다. 1941년 대서양 헌장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4가지 자유 연설은 모두 인권이 전후 질서의 핵심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1966년에 체결된 2가지 주요 조약인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S는 인권에 대한 두 경쟁적 비전 사이의 구분을 본질적으로 만들었다. 세계 인권선언 유드로에서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었고 미국이 여전히 ICS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가장 생생하게 설명되는 것처럼 그 분기는 오늘날까지 인권 시스템을 괴롭힌다. 인권은 적어도 엘리트 집단 내에서 식민주의의 강압과 불처벌과 결정적인 결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수용되고 있었다. 새로 탈식민화된 많은 국가는 새로운 헌법에 인권 개념을 통합했으며 때로는 언어에서 직접 차용했다. 이들의 그렇게 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는 인도였는데 인도는 1949년 헌법에 상세하고 인상적인 권리 목록을 열거했다. 새로 독립한 국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로서 자결의 원칙이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방향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1955년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서 이미 분명해졌다.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D의 채택은 인권 프로젝트가 정체된 몇 년 후에 인권이 국제법에 통합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선례를 확립했다. ICD는 ICC 및 ICS보다 앞서 나온 최초의 핵심 국제인권조약으로 수년이 걸렸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스티븐 옌센은 ICD 프로세스가 남반구 국가에 의해 추진된 반면 미국과 소련은 국제법에서 인권을 확립하려는 욕구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었다. 옌센이 주장한 것처럼 많은 남반구 국가는 유엔 외교를 통해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유산에 맞서고 싶어했다. 탈식민화는 1960년대 인권을 되살린 에너지의 원천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열망을 표현하는 담론에는 아프리카 국가가 유드로의 제28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전한 개발권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권은 1986년 유엔 총회 UNGA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미국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초점은 관련이 있었고 여전히 남아있지만 개발권이 개인이 아닌 국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어색한 개념적 적합성이었다.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나온 헬싱키 최종 법안은 인권 외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은 외교 정책에 인권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이 법안의 인권 요소를 반대하고 경시했지만 이 요소가 동유럽의 운동과 조직에서 채택되고 사용된 정도는 궁극적으로 1976년 이후 지미 카터 대통령 하에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미국의 경우 인권은 소련에 대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었다. 지금까지 인권 외교의 제도적 구조는 대체로 자리를 잡았다. 주요 인권기구인 UN 인권위원회 우커는 1946년에 설립되었다. 유럽, 미주 및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 인권 체제가 형성되고 있었다. 국제 인권 운동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1961년 설립과 같은 NGO는 처음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불과했지만 새로운 인권 규범과 도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NGO의 수는 향후 20년 동안 크게 늘어날 것이다. 헬싱키 최종법의 인권 조항에 대한 소련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1976년에 모스크바 헬싱키 그룹이 구성되고 1978년에 미국에서 헬싱키 워치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결국 1988년에 휴먼 라이츠 워치 HRW로 모인 전 세계 여러 감시위원회 중 첫 번째였다. 냉전이 끝날 무렵 인권은 미국의 권력 도구가 되었고 소련에서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커졌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발견한 것처럼 소련의 국제적 인권 수사와 시민의 국내 경험 사이에 불협화음은 소련 통치의 몰락을 가져온 촉매제 중 하나였다. 아마도 이 시기에 서구에서 인권, 시민의 자유, 민주주의 사이에 확고한 연관성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서구가 정의한 인권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더 넓은 비전과 겹쳐져 있었다. 자유와 민주주의 1989년의 두 순간은 인권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기적으로 이러한 순간 중 가장 결과적인 것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이는 미국 헤게모니 시대와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상대적 낙관주의의 시대를 열었다. 다른 중요한 순간은 1989년 2월의 천안문 광장 학살이었다. 이것은 베이징을 훨씬 뛰어넘어 중국을 서구의 자유와 민주주의, 의제의 잘못된 편에 굳게 세우는 의미를 가졌다. 제재 및 언커르의 연례결의안 초안의 연속을 포함하여 학살에 대한 장기적인 국제적 반응은 중국을 방어적인 입장으로 몰아 UN 인권 시스템의 국가별 조치에 대해 점점 독단적인 반대를 취했다. 중국은 또한 인권에 대한 자체 비전과 담론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후대 말에 따르면 그 경험은 평등하고 주권적인 국가 간의 인권에 관한 대결에 반대되는 대화라는 아이디어를 베이징이 담론적으로 홍보하도록 자극했다. 1990년 UN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위원인 티안진의 연설은 인종주의, 식민주의 및 외국의 점령과 침략으로 인한 심각한 위반 문제에만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 일관된 주제가 될 것이며 개발이 인권 달성의 열쇠라는 생각을 강조했다. 1991년 중국 공산당 CCP는 중국 내에서 널리 홍보되었지만 중국어가 아닌 여러 언어로도 제공되는 인권 주제에 관한 최초의 공식 백서를 제작했다. 백서는 중국은 자신의 가치, 이데올로기, 정치적 기준 및 발전 모델을 홍보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1993년 UN 총회는 파리 원칙을 채택하여 국가인권기관의 책임과 운영 방법을 표준화했다. 그런 다음 1998년에 로마 규정이 채택되어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설립하고 국가 수준을 넘어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제 시스템의 약속을 마련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로마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과 러시아는 결국 2000년에 이 법령에 서명했지만 두 나라는 나중에 이를 비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제 인권체제의 핵심 약점인 국가를 넘어서는 집행수단의 부족은 인권을 침해한 국가의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NGO의 네이밍 앤 쉐이밍 전술에 의해 다소 완화되었다. 9.11과 함께 엄청난 변화가 다시 일어났다. 이어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미국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창설, 무인 항공기 프로그램 및 논란이 많은 신문, 전술의 정당화를 통해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선두주자가 되었다. 테러와의 전쟁 동안 미국과 그 가까운 동맹국의 행동은 그들이 세계에서 도덕적 리더십에 대한 모든 주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보편적 권리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조각난 세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스시의 지원 없이 실행된 이라크 전쟁은 다자간 인권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2000년대에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작업에 정치화되고 분열되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 시스템이 흔들렸다. 유엔에서 열린 2005년 세계 정상회의는 대규모 잔학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의무인 보호 책임 R2P이라는 야심찬 개념을 승인했으며 이는 당시 인간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강조를 반영했다. 2006년에 유엔 총회는 언커르를 47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인권위원회 HRC로 교체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후보의 인권 성과를 고려하는 경쟁 선거가 포함된다. 동일한 결의안이 인권에 대한 동료 검토의 UPR 유니버설 피리아딕 리뷰 시스템을 확립했다. 현재 네 번째 주기이며 여전히 참여율이 100%인 2022년 4월 유엔 총회는 안보리 언스시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때마다 토론을 위한 상설 권한을 만드는 주목할 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지속적인 언스시 실패에 대한 중요하고 혁신적인 질책을 구성했으며 거부권 남용에 관한 많은 국가의 깊은 좌절감을 표현했다.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과 ICC를 포함한 여러 조사의 대상이지만 이러한 조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에티오피아와 미얀마에 대한 유엔 메커니즘은 동일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 2014년에 유엔 헌장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분쟁에 직면하여 교착 상태와 무대응의 추세는 러시아의 크리미아 합병에 의해 추가로 테스트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2023년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참으로 완전한 실패였다. 한편 2013년부터 중국은 시진핑의 지도 아래 세계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단계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은 현재 1대1로 이니셔티브 BRI로 알려진 야심찬 국제투자 프로그램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미국은 인권 시스템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흔들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특히 극적인 인권 거부에 착수했다. 2018년에 미국은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자이드 라이디 알 후세인 유엔 인권 고등판 무관이 국경에서 서류 미비 가족을 분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지 하루 만에 HRC에서 탈퇴했다. 미국은 유엔에 대한 자금을 일반적으로 인권기구로 흘러가는 금액만큼 즉시 삭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미국은 이후 HRC에 다시 가입했지만 여러 인터뷰 대상자는 탈퇴 및 재참여 패턴이 매우 파괴적이며 미국이 인권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상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결합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만이 아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말, 행동 또는 둘 다로 보편적 인권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지도자를 선출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는 너렌드라 모디가 총리로 선출된 후 인도의 심각한 인권 악화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권을 재정의하려는 새로운 노력으로 인해 인권의 틀이 약화되었다. 인도 내무장관 아미샤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연설에서 인권 침해를 인도적 관점으로 재정의할 것을 촉구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건국 원칙과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 근거한 자문 보고서를 준비했다. UN 시스템의 인권. 한편 UN 시스템 내에서 인권을 위한 정치적 공간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것의 한 가지 측면은 자금 상황이다. 인권 기둥은 UN의 다른 두 기둥 평화와 안보, 개발과 개념적으로 동일하지만 UN 정규 예산의 7% 미만이 인권 업무에 할당된다. 이로 인해 UN 예산의 약 3%만 받는 인권 고등판 무관 오크는 핵심 활동을 유지하면서 계속 확장되는 HRC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현재 오크 예산의 60% 이상이 회원국과 민간 부문의 추가 기부금으로 제공되어 오크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난에 취약해질 수 있다. 데이비드 그리피스. 데이비드 그리피스지는 채텀 하우스 국제법 프로그램 준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TTN 박종귀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senhatebu@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